안녕하십니까. MPO 실무 역량 강화 사업 오늘 3주차 강연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MPO 실무하시는 공익활동가들에게 이 브랜딩과 마케팅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너무 크시겠죠. 하지만 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발전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강연 속에서 내 실무에 어떤 의미로 매칭을 시켜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케터 문영호 씨와의 재미있는 강의 오늘도 3교시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무엇인가 고민하시면서 이 열강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원래 저희가 차별화에 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은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차별화에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오늘 차별화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뛰시면 중점도의 주파수가 공진되어 아랫집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뛰지 말아주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했던 얘기는 중점도의 주파수, 공진, 소음, 불편같이 약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제 공감할 만한 키워드를 썼는데 두 번째 얘기 한번 들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507호입니다. 오랜 징역 생활로 삶이 고단한 터에 이런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는 조울증이 있는 제겐 공격적인 성향을 감추기 힘들게 하네요. 이웃끼리 혈흔이 난무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낮보다 밤이 깁니다. 그럼 이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 글을 하나 찾아 갖고 온 건데 둘 다 일단 이분이 원하는 글로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층간소음을 좀 조심해달라는 얘기인데 앞부분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두 번째는 잘 맞는 스토리를 넣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게끔 했어요. 여러분이 상식 생각했을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야기 중에 어디가 더 공감이 가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2번을 선택하세요. 논리는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스토리는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보통 마케터들이 원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저희 브랜드를 선택해 주는 거고 우리 브랜드를 구매하는 행동을 하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마케터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그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드는데 인간들은 논리나 근거만으로는 쉽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논리적인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리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마케터들이랑 뇌과학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게 변형계고 변형계에서 하는 의사결정을 보니까 60에서 70%가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게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은 어디서 일하고 싶니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사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픽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픽사에서 나온 게 토이스토리 1이었고 스티브 잡스가 본 게 야, 이거 잘 만든 이야기 하나가 원어만 다르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돌아와서 했던 거는 애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는요. 세계에서 1등 가는 회사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질문 한번 더 드려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짝꿍 이름 아세요?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피구왕 이름을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키라고 대답을 해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어디서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거거든요.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짝꿍 이름 안 떠올랐어요. 근데 피구왕 하니까 통키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케터가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내가 신발 뭐 사지? 오늘 뭐 먹지? 혹은 내가 무슨 옷을 사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게 마케터들의 항상 오랜 수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사실 짝꿍 이름은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이걸 정보로 기억을 해요. 근데 만약에 2학년 때 짝꿍을 너무 사랑했다거나 2학년 때 짝꿍과 잊지 못할 추억들, 뭐 같이 폭풍우에 휩쓸려 갔다거나 같이 뭐 동굴에서 58일을 갇혀 있었다거나 이랬으면은 그 짝꿍의 이름을 잊지 않았을 건데 우리는 단순히 정보로 기억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피구왕은요, 불꽃 슈프트에서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스토리를 알려서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거나 뭔가를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저희의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사실 트위터하고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 뭐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은 트위터는 누군가의 정신세계를 보는 걸로 보통 볼 수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제 와이프가 오늘 참 특이하게도 제 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원래 아빠가 항상 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처음일 건데 제 와이프가 항상 자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 와이프는 저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남편 잘 만난 와이프들은 오늘 하루 뭐하고 보냈을까를 맨날 봐요. 어디 커피숍을 갔을까? 어디서 점심을 먹었을까? 오늘은 백화점에서 그녀들은 무슨 백을 샀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가 보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좋아지면은 사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브랜드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준비된 얘기가 없다는 거는 구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게 브랜드가 엄청난 이야기를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고객들의 구매 의사 결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얻을 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서 그 브랜드의 호감도를 가지고 결국은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락포트라는 브랜드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 락포트 브랜드를 저도 강의 시간에 얘기해서 사긴 했는데 구두예요. 구두인데 실제로 이게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락포트에서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락포트의 부사장님이 마라톤이 끝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락포트가 한동안 내세웠던 얘기가 뭐냐면은 마라톤을 완주할 만큼 편한 신발 락포트였어요. 근데 저의 유추는 이거예요. 마케팅 팀장이 아마 대표님께 제안을 했겠죠. 대표님, 우리 그냥 편한 신발 하면은 사람들한테 내리속에 오래 기억이 가지 않으니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마라톤을 뛰어도 편한 신발 락포트를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근거를 줘야 되니 누군가가 우리 구두를 신고 42.19를 뛰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 마케팅 팀장한테 오케이 좋은 의견이다 네가 구두를 신고 뛰어라 라고 하면은 마케팅 팀장은 어딜 가냐면은 노동청을 가요. 가혹행위 신고하러요. 뭐 돈도 받을 수 있겠죠. 외국 같은 게 더 심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러분 그런 큰 회사 사장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지를 하고 저의 추론이에요. 부사장을 불렀죠. 부사장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 네가 뛸래 내가 뛸까? 여러분 여기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임원직들은요 1년 계약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사진 보면요 이분요 한참 애들 돈 들어갈 때요. 내가 보니까 한 중고등학교로 되는데 외국이라고 가해 안 시킨다고 생각해 주는 큰 오산이에요. 외국도 가외하고 우리 이 K 문화가 그 음악만 날린 게 아니라 전 세계 학원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이제 전 세계 국민들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어린아이들에게 학원이 없는 나라를 우리 한국 교민들이 가면서 학원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아무튼 중요한 돈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부사장이면은 뛸래요, 안 뛸래요? 뜁니다. 우리 부사장님은 뛰었어요. 그래서 42.19를 끝내고 구두를 신고 뛴 그 사진이 있어요.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편한 신발 락포트가 더 와닿으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뛰어도 편한 신발이 더 와닿으세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얘기를 해요. 브랜드를 처음에 런칭할 때 저도 뭐 브랜딩 컨설팅 많이 다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사람들한테 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이라는 표현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매우 공감할 만한 스토리들을 일단 발굴을 해요. 근데 스토리를 발굴을 하자고 하면은 저희 회사는 이런 얘기 없어요. 저희 회사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없다는 회사들도 제가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표님한테 이것저것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얘기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컨설팅 갔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30년 동안 뭐 감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문성 부분으로 스토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전에 컨설팅한 회사는 뭐 저희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저희는 뭐 YC랑 달라서 뭐 특별한 얘기도 없다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체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체 공장을 운영하는 게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들었을 때 너무 예쁜 스토리인 거예요. 왜냐면은 공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직원 쓰고 이러면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 공장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외부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게 제일 쉬워요. 왜? 돈만 주면 되니까. 뭐 이 직원이 나가건 채용에 관해서건 세금이건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자체 공장을 한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마인드가 뭐냐면은 고객들한테 그래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든 제품을 주고 싶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예쁜 스토리를 그냥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발굴하는데 여러분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거짓말을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되게 예쁜 스토리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가 갖는 힘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는 퍼질 수 있는 거리가 돼요. 사실 우리가 광고라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굳이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들한테 인지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광고의 근원적인 목표거든요. 많은 사람들 알리는 거. 근데 잘 맞는 스토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얘기거리가 퍼져나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케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그 신발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신세계 백화점 가면은 14만원 14만원이에요. 동남아에서 만들죠. 근데 이게 메이드 인 니폰 시리즈라고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장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면 이 신발 가격이 34만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얹어서. 물론 스토리를 얹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 생산을 하죠. 그리고 34만원을 팔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렌티노랑 오니치카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이 신발이 똑같은 신발이 70만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한정판으로. 저는 이 가격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전에 옛날에 갤럭시가 나왔을 때 톰 브라운이랑 갤럭시랑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야 콜라보래. 톰 브라운이랑 갤럭시가 콜라보를 했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의미가 뭐예요? 갤럭시가 처음 나오면은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거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하고 TV하고 엄청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갤럭시가 내면서 우영미 디자이너님이랑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식들의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5가지만 알면 나도 스토리텔링 전문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공적인 판매 성공의 비밀은 이야기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데 이 책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는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꾼의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선천적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보스라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해요. 강의 가면은 대부분 이제 대표님이거나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제 기억에는 그때 한 40명 정도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하고 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보다가 블로그 일기 때문에 대박난 피자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박이라니까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회사인데 2014년도에 매출이 130억 하다가 2019년도에 3,600억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을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자 가게인데 이미 막 유명한 이미 메린 브랜드들 있잖아요. 러시아도 있을 건데 어떻게 성공을 했냐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성공이라고 할 때 딱 한 가지의 요인으로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의 스토리를 봤더니 되게 재밌게도 이분은 매일 블로그를 썼대요.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식업에 관한 궁금함이 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단순하게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나도 외식업 창업해볼까라고 해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 사실 생각해보세요. 회사 다니다가 회사나 때려치고 카페나 식당이나 차릴까라고 하지 회사나 때려치고 뭐 신발 공장이나 차려볼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회사 때려치고 내가 영어학원이나 해볼까? 안 해요. 그래서 누구나 왜냐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블로그에다가 첫날부터 계속 써서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고 매출은 얼마, 이게 또 대박인 게 매출을 매일 공개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보니까 약간 전략적인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매일 매출 올리시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한테 돈을 받아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식당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식당을 오픈하고 매일 매출을 공개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너무 슬픈 숫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고 싶었지만 같이 동업하는 친구들이 사람들이 울 수도 있다. 응원은커녕 울 수도 있으니 올리지 말자 그래서 어느 순간 중단됐는데 저 인스타 보면 초창기에는 계속 매출 올렸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거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되게 재밌는 게 직원 구하기도 되게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고 싶다. 그다음에 고객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럼 크라우드 펀딩 하신 분들은 이제 내 회사가 된 거죠. 지분이 뭐 0.0002%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대박이 났다라고 얘기를 딱 하고 이 얘기를 강의 시간에 하니까 다들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분 정도 계셨는데 근데 내가 직원분들한테 이거 안 시키고 그 한 대표님들이 손들라 그랬더니 대표님 손들어보세요. 일단 20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20분한테 저희도 그러면은 일단은 목표라는 게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니 우리 딱 한 달만 월화수목금 블로그를 써보자. 내가 주제를 정해드리고 이 아저씨처럼 우리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20분 눈이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카톡창을 오픈할 테니 들어오세요라고 했더니 다들 막 눈빛이건 목소리건 예! 막 이런 거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채팅방을 20분 중에 모았더니 몇 분이 오는지 아십니까? 5분. 사업은 여러분 대부분 실행의 문제예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는 제 아이디어 다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결국은 실행력 뛰어난 사람이 얘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거지 아이디어만 좋다고 성공하는 케이스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5명 중에 여러분 끝까지 블로그 쓰신 분 몇 분이 아세요?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업을 신사업이건 뭐가 사업에서 보통 확률이 10%가 안 넘어요. 왠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부분 기본적인 걸 안 해요. 제가 사실 이 얘기 잠시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이어트 저는 모든 걸 망하면은 항상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시장이 하나 있어요. 다이어트 시장에 진출할 거예요. 왜 들어갈 거냐면은 인간의 심리를 그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장이 다이어트 시장인데 실제 통계를 보면은 요요를 포함해서 다이어트 성공률이 3%가 넘지 않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약을 파시는 분도 아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 약 자체가 정말 뛰어난 게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확실히 시켜줄 수 있는 약이 있었으면 이미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선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보세요. 선점한 기업이 없습니다. 왜? 3% 넘지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되게 더 무서운 거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살 빼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 자, 종이하고 연필하고 꺼내 잘 들어요, 여러분. 덜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이 살 안 빼냐? 아는데 안 하는 거야. 다이어트 시장의 근원적인 이 욕망이 뭐냐면은 작은 노력으로 혹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에도 사실 보면은 막 물론 강의를 듣는 행위에 관해서 나는 절대로 뭐라고 하진 않는데 나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분들이 막 강의 다니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어떤 분들의 심리는 다이어트 약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뭔가 하나 아이템을 혹은 그 방법을 찾아서 대박나기 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실 사업이라나 마케팅 같은 게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책 뭐 한 두세 권만 읽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 솔직히 말해서 마케팅 하는 방법 일러드릴까요, 여러분? 뭐 어쩌면은 뭐 축구 경기 어떻게 이겨요라고 하면은 골만이 넣으면 이긴다랑 똑같을 수 있는데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팔고 많이 알리면 돼요. 근데 이거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튜브 뭐 나오면은 우르르 가가지고 유튜브가 이렇대, 페이스북 하면 우르르 가는데 근원적인 거에 좀 본질적인 걸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상관없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의 베조스한테 그때 맞아요. 10년이 지나서 뭐가 바뀔 거라고 물어봤는데 베조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10년 뒤에 바뀔 걸 고민하지 마라.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걸 고민해라. 고객들은 10년이 지나도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튜브 나오고 페이스북 나온다 이 기기를 이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홍보하시죠. AI 갖고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도구나 기술의 발전들을 자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빠른 배송과 싼 가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차별화에 관한 내용들인데 제가 뭐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차별화인데 저는 차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제품이 사라졌을 때 몇 명이나 아쉬워할 건지. YC칼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YC칼리지가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따라가고 가서 영어 공부를 잘해. 그럼 사실 저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 사업이 많이 없어지면 이제 오스 식당이 없어지면 몇 명 아쉬워할까? YC칼리지 주니어가 사라지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아쉬워할까? 항상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고객들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박종윤 대표님은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나의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딴 제품을 사용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하라고. 나만의 가치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가 얘기하면 이제 대부분 머릿속에 딱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이 차별화 딱 얘기하면은 뭐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모든 비즈니스 브랜딩이라고 홍성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문구가 나와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웬만한 제품들은 이제 믿을 만한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만으로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차별화를 뭘 할 수 있냐? 차별화가 반드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필요 없고 뭐 브랜드 자체나 희소성이나 스토리텔링이나 특정 타겟을 위한 상품 등으로 차별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제가 이제 컨설팅을 가서 여쭤봅니다. 대표님 이 제품의 차별화가 뭡니까? 당신의 브랜드 차별화 뭡니까? 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엄청 막 자신감 가득 차고 우린 이게 다릅니다라는데 제가 되게 재수없게 이런 말을 하죠. 대표님 차별화의 본질은 고객들이 인정해 줄 때 그 차별화가 의미가 있는 거지 대표님이 혼자 외친다고 차별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고객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지하고 있으면 매출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하면 다들 이제 저를 되게 싫어하시죠. 제가 YC 칼리지를 딱 차렸을 때 차별화를 딱 3개를 정했어요. 첫째, 호주에서 온 해화학원. 두 번째, 하버드 의대 전임 강사 출신의 내과학 교수가 만든 커리큘럼. 세 번째, 원어민과 파트웨이. 일단은 제가 정한 거예요. 3개를 딱 정해서 이걸로 이제 차별화를 막 밀었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데 어제도 제가 심지어 어제 사실 실제로 저희 YC 칼리지 학생들이 어제 한 12명 오수식당 와가지고 술 먹고 있길래 거기 있다길래 이제 집 앞에서 술 먹다가 달려가서 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짓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도 술 먹고 노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약간 재수없게 누구랑 많이 먹냐면은 학생들이랑 많이 먹어요. 그냥 학생도 아니고 6개월 이상 다니는 학생들. 그러고 그분 이미 나한테 돈 많이 쓰셨으니까 내가 술 사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잖아요. 우리 학원 수강료가 거의 40만 원, 6만 원, 6개월이면 240만 원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가서 내가 술 사주잖아요. 그럼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야, 우리 학원이 뭐가 좋아서 6개월이나 다녀? 이게 거의 다 만취했을 때쯤에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술값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가 호주에서 왔어요. 하버드 의대 막 이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가 모입니다. 뭐냐면은 매달 원어민 가는 파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강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이 끝나고 매일 딴 학원에서 하자는 1대1 스피킹 테스트로 원어민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희가 차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할 때 내가 아까 얘기해서 고객들한테 인지받아야 된다니까 뭐 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엄청 해요. 뭐 어떻게 하자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은 정하시고 이 차별화를 고객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 고객 말고 여러분의 제품을 좋아하거나 많이 사신 분들한테 왜 좋아요? 라고 하면은 그분들 대답해 주세요. 뭐가 좋다고. 그러면 이제 차별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좋다는 거는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만들어가면 되지, 뭐 당장 막 내가 차별화 만들려고 그러면 다들 막 고민하죠.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안 써서 오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쓰세요. 일단 써야지 됩니다. 그러고 이거 약간 제 팁인데, 제가 술 먹어서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일을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뭔가 자료 주세요 하면 사실 사람들이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대학교랑 이제 동영상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교수님들한테 주세요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대충 정말 성의 없이 써서 줘요. 그 학과 특징에 관해서. 그래서 교수님들 보내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하면은 바로 전화 옵니다. 어디 우리 과를 이렇게 썼냐고. 그럼 바로 주시거든요. 그럼 일이 되게 빨리 처리가 돼요. 근데 일단 뭐가 쓰고 결과물이 있어야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을 하실 때 차별화 찾으자면은 그냥 공란을 비워놓으신데 일단 적어놔요. 여러분이 보면은 스스로한테 화가 나요. 우리 제품은 더 뛰어난데?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쓰세요. 그러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별화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은 첫 번째 브랜딩, 두 번째 브랜드 철학, 세 번째 브랜드 메시지, 그 다음에 팬덤, 디자인, 스토리, 희소성, 하이엔드 전략, 수익 구조, 웹도도 마케팅인데 제가 일단 지금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 훑을 건데 앞에서 우리가 이전 주에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알고 있어요. 네, 중요하니까 차별화 전략으로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랑 배달통이 있었는데 누가 승자가 됐죠? 배달의 민족. 심지어 배달의 민족이 가장 늦게 나왔음. 근데 여기서 차별화가 뭐였어요? 제품 자체는 차별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여러분. 짜장면 가게가 있어요. 여긴 만약에 직접 본인들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고용하고 있으면은
배민이나 배달통이나 요기요나 똑같은 짜장면이 배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분들이 오시고, 뭐 배달의 민족에서 시켰다고 배달한 분이 막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벼서 먹여주고 이런 서비스 안 돼요.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근데 차별을 어떻게 찾았냐? 브랜딩으로 찾았어요. 그 강국 카페도 보시면은 아빠 힘내세요 우리고 있잖아요. 사골국물 뭐 이런 식으로 배민 신춘문예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분들은 브랜딩으로 차별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다이어트는 뽀샤브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현대사에서 가장 좋은 차별은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경쟁 업체는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비즈니스 하면서 항상 고민이 뭐냐면은 제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언제든지 누군가 따라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계속 시장 내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스러운 그런 브랜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에 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늘 내가 이렇게 사실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왜냐? 무형의 가치거든요. 돈은 측정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와이프한테 400만 원 써서 요트 파티 하자라고 했더니 그러면 신규가 몇 명 오는데.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브랜드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브랜딩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돈을 샤넬하고 루이비통이 심심해서 그렇게 브랜딩에 돈 쓴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되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무형의 가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차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브랜딩을 차별해라. 두 번째 이제 차별할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은 요새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건데 ESG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요새 잘 먹히는 철학 잘 먹히는 차별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브랜드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품은 대동소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잘 봐요. 진라면이나 신라면이나 뭐 라면은 다 비쌉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뚜기가 떴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 오뚜기의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얘네들은 뭐 소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브랜드의 본질적인 차별화는 뭐였냐면은 브랜드 철학이었어요. 네가 쓰는 가방을 위해서 지구 환경의 그 파괴를 최소화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여러분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피에 쓰는 걸 가져와가지고 진짜 잘라가지고 저도 뭐 프라이탁 가방 3개가 있긴 한데 그 가방 끈은요 자동차에 보면은 우리 안전띠 있잖아요. 그냥 버려진 안전띠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예쁜 쓰레기였는데 또 싸게 팔지도 않습니다. 되게 비싸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쓰레기니까 버려진 거 갖고 가방하니까. 근데 저는 이 브랜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 스스로에게 와 내가 이 가방을 사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게 되게 최소가 됐구나. 그리고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라고 이 브랜드 철학을 알고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차별할 때 좀 차별의 이제 방법을 할 때 들으시면서 아 우리는 어떤 차별을 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브랜드 철학 같은 것도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파타고니아 브랜드가 엄청 뜰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믿고 있는 환경에 관한 그 철학.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전 같으면 안 먹혔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 자체가 높아져서 이런 식들의 차별화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브랜드 메시지로 차별할 수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님께서 그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에 가장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는 나이키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모든 신발을 파는 회사들은 신발 얘기만 한다. 우리 신발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이키는 처음으로 신발에 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위대한 운동선수를 보여주면서 그 선수에 관한 존경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에요. 뭐 지금이야 사실 사람들을 통한 그런 광고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제품 자체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요소로 뭐가 있냐면은 브랜드 메시지를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마케팅 캠페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Think Different라는 마케팅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거 사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 나이키 따라했다고. 그래서 그분들도 맥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계를 바꾼 그런 위인들에 관한 얘기를 넣은 다음에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이 사람들도 맥을 썼을 거다.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면 맥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차별할 때 이런 브랜드 메시지 써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인지심리학자 중에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은 저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실 건데 막 유튜브 찾고 막 강의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데 이 책에 보면은 그분께서 강의 시간에 이걸 해요.
원숭이하고 팬더하고 바나나 3개를 놓고 이제 2개를 묶어보라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동양인만 이런다. 동양인의 90%만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고 사실 서양인들의 90%는 팬더와 원숭이를 묶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동물과 동물이니까 동물을 엮는 거고 이 동양 문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팬덤이 더 잘 막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에서 마케팅을 하실 거면. 물론 외국도 당연히 팬덤이 통하긴 하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대부분 계시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가만히 봐요, 여러분. 식당 갈 때 여러분, 식당이나 커피숍 갈 때 여러분들도 의외로 보면은 그 식당 사장님이나 그 카페 사장님 때문에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관계감이 형성되면은 이 동양인들은요, 약간 이거 잘 이렇게 못 꺾어요. 그냥 사실 뭐 강제성이 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 사장이랑 친해지면 딴 가게를 가면 벌금 5천만 원, 뭐 징역 5년 이하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못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를 이렇게 튼튼히 쌓아놓으면 이분들 계속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BTS 분들이 팬덤에 거의 뭐 이걸로 꼽히는데 이분들이 되게 잘한 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조건 자체가 안 좋아요. 알다시피 뭐 3대 그 기획사 아니잖아요. 뭐 YG나 뭐 SM 뭐 아닌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장 잘했던 게 팬덤인 거죠. 이 얘기 에피소드를 듣고 약간 소름 끼쳤는데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재수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들은 맞다 재수없다 이러면 안 되겠다. 아미 분들 되게 화내실 수 있으니까 저는 BTS를 좋아하고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항상 5분씩 BTS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미 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 만나고 아니면은 뭐 좋은 분들 만나고 항상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뮤직 어워드에서 뭐 이런 큰 데서 이렇게 상을 BTS가 탔는데 보통 그게 끝나고 나면 뒤풀이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막 살면서 막 에드 시런이나 막 아시다시피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막 레이디 가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같이 막 술 먹고 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분들도 사실 BTS 분들도 이제 가수의 꿈을 꾸면서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런 사람들과 놀아야지라고 안 했겠어요? 뭐 내가 들은 에피소드가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이제 팬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은 딱 끝나면 그 뒤풀이 안 간대요. 호텔로 달려가가지고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거죠. 아미들과.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거기 안 갔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니네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 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실 나도 이렇게 BTS 보고 있으면은 아미 가입할까? 진짜 든다니까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미들을 챙겨주고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44살 아저씨도 아미를 가입하고 싶을 정도인데 실제로 그분들 같으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뭐로 이어졌냐? 대성공으로 이어졌잖아요. 사실 지금 BTS가 그냥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안 애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막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나도 내 생애에서 내 눈으로 보고 죽을 줄 몰랐어요. 사실 되게 엄청난 건데 여기 팬덤이라는 기저가 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뭐 제품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제가 늘 이 차별에 관한 이런 최소 조건은 여러분의 제품 좋아야 돼요. 예. 구매할 만해야 돼요.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자인. 이 디자인을 이제 요새는 저도 사실 디자인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차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자신 없으면 일단 디자인을 하세요. 디자인을 엄청 예쁘게 만드는 거죠. 냉장고가 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가 인스타에 올라올 줄 몰랐어요. 삼성의 기술 하다가 비스포크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냉장고를 찍어서 올려.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디자인에 가는 사람들의 이 기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왜냐? 2억이니까, 3억이니까. 뭐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컴퓨터 사줘. 뭔데 슈퍼컴퓨터? 얼마인데 3억? 오케이 사줄게. 안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전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를 채용한다거나 디자인 에이전시 맡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 뭐 크몽이라든지 라우드 소싱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이너와 사람들을 묶어주는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장벽이 낮아졌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디자인의 상향 평준화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 브랜드 중에 스메그라고 있습니다. 그 스메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얘들이 사실 LG나 삼성의 기술이 못 따라잡겠죠. 근데 이분들은 예쁜 디자인으로 튼튼한 그 업계 내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를 할 게 없으면 디자인을 해라. 그다음에 스토리.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의 힘인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토리가 사실은 여러분 차별화인데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차별화라고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차별화를 6번째 꼽는 게 스토리인데 이게 스토리라면 뭐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라는데 이제 어떻게 제가 스토리를 차별화 포인트로 적용시키는지 말씀드릴게요. 카테고리 킹인가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빈스가 시장 내에서 1등을 하는 방법이 전략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섹시한 제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이폰처럼 막 아이폰 만들고 아이폰 11, 12, 30 만들고 뭐 애플워치 만들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가격을 끊임없이 가격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건데 이케아라는 회사가요. 되게 재밌게 이들의 목표는요. 1년에 3%에서 4%씩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게 얘네들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케아를 이제 그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저 큰 건물에 직원이 저렇게 없을까? 왜 조립을 나한테 시킬까? 심지어 배달도 왜 나한테 시킬까? 그 이유들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은 이 회사들이 비용에 엄청 민감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비용에 민감한 회사가 가면은 제품명 써놓고 가격 써놓고 오른쪽에 항상 진짜 실제 디자이너의 사진이랑 디자인을 하게 된 배경이랑 그다음에 그 얘기들을 넣어놔요. 비용을 아끼는 회사가 굳이 하나를 더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구매 전환율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클로를 가보시면 요새 유니클로 가면요. 그 디자이너들 얼굴하고 이렇게 이케아처럼 다 해놨어요. 왜 했을까요? 구매 전환율을 높이니까. 여러분 혹시 발뮤다의 그 죽은 빵도 살린다는 토스터기 들어보셨어요? 30만 원이 넘는데 상세 페이지가 기가 찹니다. 스토리들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그 대표님이 고등학교 때 중퇴했는지 안 궁금하잖아요? 저는 그 상세 페이지를 보고 와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셨구나. 유럽 여행을 가서 비 오는 폭우 속에서 빵을 먹었는데 인생빵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습도에 관해서 일본에 와서 연구하고 천장에 넘는 뭐 디자인을 뽑고 이래서 만들었구나. 31만 8천 원 발뮤다 죽은 빵도 살리는 토스트기. 스토리가 가진 힘이죠. 저희 집에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냥 나도 듣다 보니까 죽은 빵을 살린다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습도 때문에 단순하게 토스터하게 되는 그 습도를 이용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스토리들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마케터나 브랜더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 금돼지 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사실 저는 줄 서서 먹는 집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보기는 이렇게 막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 같은데 먹는 걸 좋아하지만 줄 서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돼지 식당을 1시간을 기다려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그 다짐을 했죠. 나 무조건 이건 강의 시간에 뭔가 쓸만한 얘기거리를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1시간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갔는데 이 종이가 딱 써져 있는 거. 뭐라고 써냐면 국내 0.3 국내산 프리미엄 돼지래요. 그래서 요크시하고 벅시하고 듀록을 섞어서 프리미엄 돼지고 두 번째는 영국 이스트 해안가의 말돈 소금 뭐 황실 뭐 120년 뭐 그 소금을 쓴다. 그 서빙하는 직원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탁 하고 고기하고 하면서 여기서 가장 비싼 거는 소금입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요 비싸다고 막 먹을 것 같지만 소금을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해도 많이 못 먹고 그다음에 뭐 연탄에 가는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오는구나. 제가 말한 거는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린 게 스토리가 있는 모든 회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잘 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본 게 희소성인데 제가 말씀드린 손실의 비성향. 요새 되게 트렌디한 게 이제 한정판 이런 것들인데 나이키가 사실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 딴 건 다 떨어졌는데 나이키 조단 시리즈만 떴거든요. 나이키 조단 시리즈는요 무조건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손실의 비성향 말씀드렸는데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보통 신발들은 내가 이걸 사면 그 기능적이라든지 아니면 효용성이라든지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득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안 사면 죽을 때까지 못 사는. 그래서 그 리셀가가 막 사실 신발 하나에 1,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되게 자꾸 소름 끼치는 게 소매 업계에서 이 나이키 조단이 정말 획기적인 역사적인 걸 했는데 샤넬 가방을 산다고 10년 뒤에 10배가 오르지 않습니다.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이키는요 신발이요 10배, 100배가 올라가요. 왜? 한정판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과 조단이라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시는데 나이키 조단 그 한정판 출시할 때는요 누군가는 항상 줄 서 있어요. 저 호주에 있을 때 그 플라카 앞에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뭐지? 그 술 먹고 나오는데 또 줄 서 있는 계속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뭐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려고 그 저녁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을 사고 싶어서. 그래서 희소성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이엔드 전략인데 저는 많은 이제 그 작은 기업을 스몰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 드려요. 우리는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왜냐면은 저희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 애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의류 쇼핑을 많이 창업하거든요. 물어봐요, 제가.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전략이 뭐니? 아, 선생님, 저는요, 싸게 많이 팔 거예요. 제가 그 웃음을 없애주는 얘기를 해주죠. 너희 경쟁사가 누군지 아니? 경쟁사요? 누군데요? 유니클로, H&M, 자라야. 걔네들도 싸게 엄청 많이 파는데 걔네들은 매장이 A급지에 있어. 거기다 걔네들은 모델도 써. 너 모델 쓸 돈이 있어? 너 매장 낼 수 있어? 온라인에 싸게 많이 판다고? 너무 이상한 생각인데? 그럼 애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은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대로 1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좀 다른 식의 접근인데 하이엔드 전략이 뭐냐면은 약간 더 많이 받을 걸로 차별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싸게 받으려고 하면 뭐든지 뺄 것만 생각한대요. 뭘 뺄까. 근데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은 뭘 더 추가할까요? 이런 말씀 드린 건데 저희 YC 칼리지가 처음에 한 달에 27만 원이었어요. 제 서면점에서 39만 원까지 받아요. 시간하고 그대로인데. 왜? 더 줄 걸 고민해요. 근데 이 하이엔드 전략을 할 수 있는 내가 기절을 말씀드릴게요. 행동경제학으로 되게 유명하신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노벨상 받으신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좋은 경험으로 재구매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선사한 추억으로 재구매하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저도 식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좋은 경험 안고 갑니다. 요새 식당들 다 친절하고요. 요새 식당들 음식 맛있어요. 근데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비슷한 좋은 데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내가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냥 그 경험을 또 딴 데서 하는 거예요. 추억을 주는 거예요. 저 식당에서 처음에 휠 만들어가지고 16분의 1의 확률로 100% 할인 제공해줬거든요. 추억 만들어주려고.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공짜로 먹고 올 수 있어요. 이분은 다시 오시거든요. YC 칼리지하면서 제가 뭐 했냐면은 왜 가격이 계속 올릴 수 있었냐면 이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좋은 영어를 잘 배운 경험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책을 만들어드려요. 누군가의 인생의 꿈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내 이름이 들어간 책 내는 건데 저희 그냥 학생들 중에 책 내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6장씩 원고 받아가지고 책 한 권을 묶어가지고 북쿠크 플랫폼 통해서 출시했거든요. 그러면은 예스24 교보문고 다 입점 돼요. 실물책이고 책을 주문하면 그때 뭐 제작해서 오니까 시간은 좀 걸리긴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YC까지는 뭐예요? 영어학원이 아닌 거죠. 자기 인생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오게 만들어준 곳. 누군가가 이 사람들한테 영어학원 추천하면 어디 추천한 거였어요? YC 칼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차별화를 좋은 경험을 넘어서서 추억을 제공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시 옵니다. 기꺼이 비싼 비용도 지불하십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익 구조적인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별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당연한 거에 의문 갖기. 여러분 사실 테슬라가 나는 되게 멋진 게 대부분의 자동차 산업들이 현대자동차 만들고 제네시스 만들고 도요타 만들고 렉서스 만들고 닛산 만들고 인피니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급형 브랜드에서 럭셔리로 올라갔는데 테슬라는요 1억짜리 차 만들고 보급형을 3천만 원짜리 만들었어요. 왜라고 의문을 가진 거죠. 수익 구조 이제 내가 차별화로 얘기했으니까 야후에서 실제로 그 프리미엄 A를 만들어가지고 용량을 많이 쓰게 해줄 테니 2불인가 3불 내라 그랬어요. 근데 구글은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진 거죠. 왜 꼭 고객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광고를 붙인 다음에 고객한테 공짜로 제공을 했어요. 당연히 야후하고 구글하고 누가 승자예요? 똑같이 많이 대용량을 주는데 얘는 공짜고 돈을 딴 데서 받고 얘는 고객들한테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 시루 카페라고 있는데 얘네들도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가졌어요. 여러분 당연히 커피 사면은 당연히 돈 여러분이 내시죠. 근데 이 당연한 거에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고객들이 커피값을 내야 되지? 그래서 대학가 근처에다가 일본은 여전히 구인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좋아하는 대학 근처에다가 카페를 차린 다음에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해줘요. 그렇게 수익 모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 중에 여러분 이게 수익 구조라는 표현에서 썼지만 제가 드리신 말씀은 왜라고 의문 갖기. 그 다음에 이제 웩도도 마케팅이 있는데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사람들이 저희 딸들이 해피밀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딸들은요 해피밀을 아빠 해피밀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해피밀 먹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먹고 살찌고요. 장난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죠. 스타벅스 굿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별화적인 요소 중에 이런 굿즈라든지 이런 외적인 걸로 한번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처럼 딱 거의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만 해드리고 올게요. 차별화 스토리텔링이랑 그 말씀드렸고 차별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린 거 9개만 다시 정리해드리고 할게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할 수 있는 거 9가지, 10가지네요. 첫 번째, 브랜딩 자체로 차별하기. 두 번째, 브랜드 철학으로 차별하기. 세 번째는 브랜드 메시지로 차별하기. 네 번째는 팬덤으로 차별하기. 다섯 번째는 디자인으로 차별하기. 여섯 번째는 스토리로 차별하기. 일곱 번째는 희소성으로 차별하기. 여덟 번째는 하이엔드 전략으로 차별하기. 그다음에 아홉 번째 수익 구조로 차별하기. 웹도도 마케팅으로 차별하기. 아무튼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한 차씩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